지구의 역사는 생존자들에 의해 쓰여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종종 마지막 장의 승자들만을 기억하며 공룡 시대가 언급될 때면 자연스럽게 거대한 존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뼈를 으스러뜨리는 치악력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나 5층 건물만큼 키가 큰 브라키오사우루스들입니다. 우리는 공룡이 처음 등장한 그 순간부터 왕이었으며 권력과 지배의 대명사였다고 가정하죠. 하지만 그것은 영화들이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넣은 연대표의 혼란이라는 커다란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훨씬 더 가혹하고요. 공룡은 존재한 첫 3천만 년 동안 이는 현대 인류 역사의 10배에 달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도 지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끊임없이 경계하며 살아가는 취약한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사냥꾼이 아니라 움직이는 표적에 불과했는데요. 시계를 2억 3천만 년 전인 트라이아스기 중기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할 세상으로 모든 대륙이 판게아라고 불리는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으로 합쳐져 있던 시대입니다. 이곳의 기후는 극단적이었는데 붉게 달아오른 사막이 내륙까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의 온도는 효율적인 열 배출 기제가 없는 생물들을 구워버릴 정도였습니다. 지구 생명체의 95%를 말살시킨 페름기 대멸종의 대재앙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좌는 공룡이 아닌 현대의 악어와 가까운 친척이면서 훨씬 더 완벽한 신체로 진화한 공포스러운 파충류 집단인 위양류의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전형적인 코엘로페시스를 보십시오. 그것은 작고 날씬했으며 성인의 골반 높이에 불과했고 무게는 사냥가의 한 마리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건조한 침엽수림의 그늘에서 떨며 서 있었고 커다란 눈은 탈출할 틈을 찾으며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혈통 중 하나가 이토록 초라하게 시작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저 밖 트라이아스기의 안개 속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톤에 달하는 무게, 단거리 선수의 속도와 유압 프레스 같은 치악력을 가진 장갑을 두른 괴물인 진정한 최상위 포식자들의 소리였습니다. 트라이아스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룡이 진화의 실험적 프로젝트 불과했던 시대이자 모든 것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가장 암울한 생존 과제에 직면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초기 공룡의 삶을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는 악몽으로 만든 존재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역사가 거의 잊고 있었던 지배자, 바로 포스토스쿠스이고요. 왜 트라이아스기가 공룡에게 공포스러운 장이었는지 이해하려면 현대 악어의 이미지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탁한 물가에서 기다리는 법만 하는 느린 생물들은 잊으십시오. 2억 3천만 년 전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던 존재는 바로 포스토스쿠스로 그것은 자연사에서 공룡이 발붙일 자리가 거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초 텍사스에서 고생물학자들이 포스토스쿠스의 골격을 처음 발굴했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악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빠른 육상 포식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골격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사지 구조였는데요. 현대 악어의 조상들은 배를 지면에 가깝게 붙이는 옆으로 벌어진 다리를 가졌던 반면 포스토스쿠스는 몸 바로 아래에 수직으로 뻗은 다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생물학적 이점을 제공했는데요. 첫 번째는 호흡 효율이었습니다. 다리가 옆으로 벌어진 동물이 움직일 때는 몸이 좌우로 휘어져야 하는데 이는 폐를 압박하여 빠르게 달리는 동안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듭니다. 포스토스쿠스는 곧게 뻗은 다리 덕분에 달리기와 호흡을 동시에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장거리 추격에서도 놀라운 지구력을 발휘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게 중심에 대한 유연성입니다. 고스트렌치의 화석을 이용한 3D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포스토스쿠스의 앞다리는 뒷다리보다 현저히 짧았습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설로 이어지는데 포스토스쿠스가 가속이 필요하거나 싸울 때는 이족 보행을 했을 수도 있으며 걷거나 쉴 때만 앞다리를 내렸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거의 1톤에 달하는 악어가 두 뒷다리로 똑바로 서서 육상선수 같은 속도로 당신에게 달려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배력의 정의이죠. 다리 구조가 엔진이었다면 포스토스쿠스의 두개골은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포스토스쿠스의 두개골은 현대의 악어처럼
물속에서 위로 낚아채기 위해 평평하게 생기지 않았으며 대신 높고 좁은 형태로 거대한 근육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포스토스쿠스의 이빨은 미세한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를 가진 단검 형태의 지포돈틈으로 같은 턱 안에 다양한 크기의 이빨이 함께 나 있어 먹잇감을 즉시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치악력에 있습니다. 부드럽게 고기를 찢기 위해 가느다란 이빨을 가졌던 초기 육식 공룡들과 달리 포스토스쿠스는 단 한 번의 물기만으로 대형 먹잇감의 골반이나 척추를 부술 수 있는 치악력을 가졌습니다. 먹잇감의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들은 단숨에 신체 구조를 박살냈습니다. 이 포식자의 척추를 따라 달린 피골이라 불리는 튼튼한 뼈판은 위로부터의 공격이나 짝짓기 권리를 둘러싼 동종 간의 싸움에서 몸을 보호해주는 천연 갑옷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공격 능력과 견고한 방어력의 결합은 이것을 진정한 생물학적 탱크로 만들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생태계는 공룡을 중심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초대륙 판게아의 희소한 자원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포스토스쿠스는 그 자원들을 통제하던 존재로서 유일한 잠재적 적은 자신의 먹잇감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엄니를 가진 체중 2톤의 멧돼지 같은 파충류인 플라케리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케리아스 뼈에 남은 이빨, 자국 화석 증거는 포스토스쿠스가 이러한 대결에서 정기적으로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포스토스쿠스는 그 시대의 장갑을 두른 초식 거인들을 쓰러뜨릴 만큼 충분한 힘과 흉포함을 가진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코엘로피시스나 헤레라사우루스 같은 초기 공룡들에게 포스토스쿠스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완전히 압도적인 실체였습니다. 이 시기 공룡들의 모든 행동은 포스토스쿠스의 존재에 의해 형성되었는데요. 그들은 사냥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포스토스쿠스의 시야에서 벗어나 울창한 덤불 속에 숨기 위해 더 작고 더 빠르게 진화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했더라도 포스토스쿠스는 과도하게 지배적인 통치자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스스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육과 무거운 갑옷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칼로리가 필요한 대형 먹잇감 사냥과 정해진 식수원에 의존하는 전문화된 생물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포스토스쿠스가 변화를 멈추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러한 절대적인 지배력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미 정점에 서 있고 경쟁자가 없을 때 진화적 압력은 줄어들죠. 한편 그 거대한 발밑에서는 작은 공룡들이 호흡계를 최적화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뼛속을 비우며 힘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능을 발달시키는 생물학적 혁명을 겪고 있었습니다. 포스토스쿠스는 신과 같은 자신감으로 트라이아스기의 대지를 거닐었지만 아무리 강한 근육과 두꺼운 갑옷을 지녔어도 곧 세상이 자신을 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시나리오에서 그것이 종종 멸시했던 약자들은 포스토스쿠스가 몰락한 후 행성 전체를 물려받게 될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포스토스쿠스가 원초적인 힘이라는 오래된 원칙에 기반하여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트라이아스기의 또 다른 구석에서는 조용한 생물학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포스토스쿠스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정수의 구현이었다면 코엘로피시스와 초기 공룡들은 미래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그 미래는 매우 취약해 보였죠. 1톤급 암살자들의 표적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중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력을 마스터하는 것이었습니다. 코엘로피시스는 나중에 공룡과 조류 혈통 전체에 황금 표준이 될 기술적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고스트렌치에서 발견된 화석을 CT 스캔 기술로 분석한 고생물학자들은 기이한 뼈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코엘로피시스의 뼈는 포스토스쿠스처럼 체중을 지탱하기 위한 단단하고 무거운 덩어리가 아니라 속이 빈 공간을 둘러싼 섬세한 칸막이들의 그물망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골격은 고속 주행의 압력을 견딜 만큼 충분히 단단하면서도 비슷한 크기의 어떤 파충류보다 30%나 가벼울 수 있었습니다. 몸길이가 약 3m에 달했지만 코엘로피시스는 10살 어린아이 정도로 매우 가벼워 그 덕분에 더욱 빠르게 달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질주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계에서 1초 더 빠른 반응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죠. 뼛속의 빈 공간은 단순히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폐와 연결된 복잡한 기능체계의 일부였습니다. 추측에 기반한 분석들에 따르면
코엘로피시스는 일방향 호흡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가 풍부한 공기가 폐와 후기낭으로 들어가고, 내쉴 때 후기낭의 공기가 다시 폐로 흘러들어가 혈액 속에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뱉는 방식으로 호흡해야 해서 긴 추격전 동안 숨이 차기 쉬웠던 포스토스쿠스에 비해 생물학적인 치트키와 같은 이점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는 코엘로피시스를 관찰한다면 고관절이라는 단 하나의 받침대 위에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시소를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악어처럼 땅에 끌리거나 수영에 쓰이는 무거운 꼬리와 달리 코엘로피시스의 꼬리는 골화된 힘줄 덕분에 단단하면서도 밑부분이 유연하여 방향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코엘로피시스가 포스토스쿠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급회전을 할 때 꼬리는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며 평형추 역할을 하여 원심력으로 인해 몸이 뒤집히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코엘로피시스는 완전한 이족 보행 동물이었는데요. 그들의 골반 구조는 강력한 허벅지 근육의 추진력이 최대한 집중되도록 설계되었으며, V자형의 발가락 구조는 판게아의 건조한 지표면을 단단히 움켜쥘 수 있게 해 현대 육상 선수의 스파이크와 유사한 역할을 했습니다. 포스토스쿠스의 강점은 턱에 있었지만 코엘로피시스의 강점은 뇌에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두개골 내부의 빈 공간을 분석했을 때 코엘로피시스의 균형과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시엽과 손의 영역이 독보적으로 발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와의 위치 덕분에 코엘로피시스는 양쪽 눈의 시야가 중첩되어 거리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바위 틈을 뛰어넘거나 도마뱀이나 곤충처럼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먹잇감을 사냥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뇌의 구조는 저주파 소리, 즉 멀리서 거대한 생명체가 움직일 때 지면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을 들을 수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적이 시야에 들어오기 전에도 포스토스쿠스를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라이아스기, 당시 공룡들은 아직 먹이를 가려 먹을 처지가 없었으며, 코엘로피시스는 칼로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놓치지 않는 기회주의적 포식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코엘로피시스는 복부에서 작은 뼈들이 포함된 골격 화석이 발견된 탓에 동족을 잡아먹는다는 평판을 얻었지만, 최근에 엑스레이 연구를 통해 그 뼈들이 사실은 작은 악어형 파충류의 뼈였다는 사실이 바로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초대륙 판게의 긴 건기가 찾아와 무릉덩이가 마르고 포스토스쿠스가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으로 변했을 때 동족을 포함한 모든 단백질 공급원은 소중해졌을 것입니다. 수백 마리의 코엘로피시스가 한 곳에 몰려 있었던 것은 서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체온명 사이에 서 있으면 내가 잡아먹힐 확률이 줄어든다는 수학적인 생존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감시하는 눈이 많아질수록 각 개체의 휴식 시간은 늘어났죠. 코엘로피시스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후손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며, 과학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외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도망치기 위한 용도였던 소비, 빈 뼈는 나중에 공룡들이 자신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거대한 크기로 자라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달릴 때의 지구력을 위한 것이었던 근황 체계는 나중에 그들이 높은 대사율을 유지하게 해주었으며, 결국 새들이 하늘을 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포스토스쿠스는 코엘로피시스를 바라보며 그저 간식거리로만 여깁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완벽한 차선과 생물학적 운영 체제의 베타 버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이는 자신과 같은 구식 존재들을 역사의 지도에서 쓸어버리기 위해 자연의 실수가 발생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트라이아스기는 운석에 의한 거대한 폭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갈라진 평원을 뒤덮은 죽음과 같은 침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초대륙 판게아에서 건기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잔혹한 생물학적 숙청이었습니다. 거대한 강들이 마르고 회색 진흙 줄기만 남게 되었을 때 모든 영역의 경계는 사라지고 단 하나의 목표인물로 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발해가는 무릉덩이에서 두 전형적인 대표자인 포스토스쿠스와 코엘로피시스 사이에 인내와 잔혹함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적도에 타오르는 태양 아래 마지막 물방울들이
송진처럼 걸쭉해지고 있는 저 진흙 분지를 보십시오. 포스토스쿠스는 거대한 몸집과 거친 각질 장갑으로 인해 마치 숨쉬는 죽음의 바위처럼 자연 풍경의 일부가 되었으며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냥할 필요 없이 그저 소유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포스토스쿠스의 지배력은 절대적이었죠. 이 악어 같은 파충류의 신진대사는 휴면 상태에 빠질 수 있게 해주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잃지 않고 몇 주 동안 굶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1톤에 달하는 거대한 몸, 내부 장기를 유지하고 근육의 열을 식히기 위해 수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두꺼운 눈꺼풀 뒤에 호박색 눈을 숨긴 채 진흙 위에 누워 모든 진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포스토스쿠스에게 무릉덩이에 다가오는 모든 생물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문 앞까지 배달된 잠재적인 먹이였고 그것은 누구를 쫓을 필요도 없이 단지 갈증이 먹잇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반대편에 썩어가는 침엽수 그루터기와 다버린 고사리 덤불 사이에 숨어있던 코엘로피시스 무리는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저곳에 누워있는 거대한 괴수들과 달리 초기 공룡들은 더 높은 신진대사율을 가져 민첩했지만 그 대가로 급격한 탈수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물은 피보다 더 소중했죠. 그러나 코엘로피시스는 맹목적으로 달려들지 않았으며 이때 우리는 목적 지향적인 무리 협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이 등장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무릉덩이에 접근하지 않고 대신 공룡 무리가 대열을 나누어 가장 어리고 민첩한 개체들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이 미끼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포스토스쿠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무릉덩이 한쪽 구석에서 눈에 띄게 움직이며 클릭 소리를 내고 마른 잎을 밟았습니다. 거대 괴수가 천천히 무거운 머리를 돌려 미끼 집단에 집중하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하자 다른 무리 구성원들이 포식자의 사각지대에서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며 코엘로피시스의 모든 발걸음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산하며 물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대형 초식동물처럼 여유롭게 물을 마시지 않고 몸을 숙여 몇 모금 재빨리 들이킨 뒤 곧바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용수철 같은 다리의 모든 힘줄은 폭발적인 도주를 위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인내의 게임은 포스토스쿠스의 본능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만 지속되었는데요. 느릿해 보이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기둥처럼 곧게 선 다리 구조 덕분에 그것은 순식간에 정지 상태에서 돌진 상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코엘로피시스가 자만하여 죽음의 턱범위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거대한 허벅지 근육의 힘이 폭발하듯 지면을 튀어올리며 분쇄 기계가 작동되었습니다. 포스토스쿠스는 진흙과 비늘의 소용돌이처럼 앞으로 돌진하며 자신의 운동량을 이용한 극명한 대조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질량이 멈출 수 없는 관성으로 돌진하며 닿기만 하면 무엇이든 박살나 버릴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코엘로피시스는 민첩하게 반응했는데요.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직선으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길고 뻣뻣한 꼬리를 키처럼 사용하여 포스토스쿠스의 턱이 다치기 직전 갑자기 방향을 틀며 연속적인 지그재그 도약을 수행했습니다. 공중에서 포스토스쿠스의 빗나간 공격으로 인한 바람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조우에서 코엘로피시스는 간신히 도망쳤고 포스토스쿠스는 몇 미터도 가지 못한 채 실패한 사냥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써서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건기 동안 거대한 짐승에게 빗나간 모든 돌진이 소중한 에너지의 낭비였다면 코엘로피시스에게 그 아슬아슬한 탈출들은 신경계에 깊이 새겨진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트라이아스기의 물가는 가혹한 진화의 실험실이었는데 곳에서 포스토스쿠스는 민첩하게 움직이기에는 너무 크고 끈기 있게 추격하기에는 너무 무거우며 변화하기에는 지나치게 특화되어 있어 그 괴력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코엘로피시스는 청소동물이자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면서도 가장 정교한 생존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사막의 기온이 내려가자 포스토스쿠스는 여전히 무적의 왕처럼 위험있게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정글의 그림자 속에서는 수천 마리의 작은 공룡 무리들이 여전히 눈을 번뜩이며
단지 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식 고수들의 시대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기보다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때가 되면 근력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보증수표가 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포스토스쿠스와 라우이스쿠스류의 지배는 자연의 불변의 법칙처럼 전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각본에서 게임의 최종 규칙을 결정하는 것은 강자가 아니라 행성 그 자체입니다. 약 2억 100만 년 전 초대륙 판게아의 지각 깊은 곳에서 지질학적 대재앙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며 트라이아스기에 가장 완벽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쓸어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하나로 묶여있던 초대륙 판게아는 강렬한 지각판의 힘에 의해 찢어지기 시작하여 북미에서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균열이 나타났으며 과학자들이 중앙대서양 마그마 지대라고 부르는 지역을 형성했습니다. 이곳은 단발적인 화산 폭발이 아니라 지구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른 용암의 물결이 미국과 캐나다의 전체 면적을 합친 것과 맞먹는 약 110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뒤덮은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와 황을 배출하여 지구는 빠르게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갑작스러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산성비가 내리고 해양에서는 심각한 산소 고갈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대재앙 속에서 한때 포스토스쿠스가 세상을 지배하게 했던 특성들이 이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과잉 특화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고도로 특화된 최상위 포식자인 포스토스쿠스는 플라케리아스나 디키노돈트, 종과 같은 거대 초식동물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산성비와 고온으로 인해 식생이 변화하자 이 초식동물들은 대거 멸종했습니다. 체중이 거의 1톤에 달했던 포스토스쿠스는 곤충이나 작은 도마뱀만으로는 생존을 유지할 수 없었기에 마치 주유소 없는 사막에서 연료가 떨어진 탱크와도 같았습니다. 위양류의 대사율을 지닌 거대하고 단단한 장갑의 생물들은 환경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열기를 피하기 위해 땅을 팔 수도 없고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도 갖추지 못해 천 조절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형 포식자들은 보통 개체수가 적고 번식 주기가 긴데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 새끼들의 사망률이 높아지자 포스토스쿠스 개체군은 빠르게 돌이킬 수 없는 멸종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포스토스쿠스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는 동안 코엘로피시스 무리와 다른 초기 공룡들은 죽음의 문턱을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회피를 위해 개발했던 사전 적응, 형질인 작은 몸집과 낮은 칼로리 요구량은 이제 황금 티켓이 되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코엘로피시스는 포스토스쿠스 한 마리에 비해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먹이로도 동물의 사체나 마른 뿌리, 남아있는 작은 파충류를 먹으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식단의 유연성이 핵심이었죠. 분석된 바와 같이 공룡의 기낭 시스템은 화산재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대기에서 산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포스토스쿠스가 말 그대로 질식하고 있는 동안 공룡들은 여전히 움직이며 마지막 남은 자원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공룡은 죽음의 땅을 건너 생존해 있는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트라이아스기에 무겁고 느린 포식자들에게는 결코 없었던 능력이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대멸종 사건으로 지구상 모든 종의 약 76%가 사라졌으며 그 중에는 나우이스쿠스류 전체와 대부분의 육상악어의 친척들이 포함되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중앙대서양 마그마 분포지에 용암이 식고 하늘이 다시 푸르게 변하기 시작했을 때 행성의 모습은 영원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거인들은 화석층에 남겨졌고 도망자들에게는 기회로 가득 찬 빈 세상이 남겨졌습니다. 공룡은 영웅적인 쿠데타나 찬란한 군사적 승리로 세상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 내려왔을 때 끝까지 살아남았기에 세상을 물려받은 존재였습니다. 주라기에 들어서며 왕좌가 비고 포스토스쿠스와 같은 옛 집행자들이 완전히 제거되자 공룡을 억누르던 마지막 한계가 사라져 새로운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장갑을 두른 악어들에게 사냥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공룡들은
지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진화적 폭발을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코엘로피시스와 같은 작고 날씬한 생물들은 자연이 가장 위대한 존재로 빚어낼 토대가 되었습니다. 도망치던 다리에서 알로사우루스, 그리고 훗날 진정한 힘의 제왕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다리로 진화했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속이, 빈 골격에서 중력에 굴복하지 않는 50톤의 브라키오사우루스로 발전했습니다. 추격당하는 동안 지구력을 위해 사용되었던 기낭호흡 시스템으로부터 높은 대사율을 유지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정글에서 극지방에 이르기까지 행성의 구석구석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라이아스기의 이야기는 현재의 압도적인 강점이 오히려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진화적 성공의 본질에 대해 깊은 교훈을 줍니다. 포스토스쿠스는 자신이 지배하던 세상에 너무나 완벽하게 특화되어 있었기에 그 세상이 무너졌을 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공룡들로 하여금 유연성, 속도, 그리고 시대를 앞선 생물학적 운영체제를 개발하도록 강제한 것은 바로 그들의 약점이었습니다. 박물관에 서서 위험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골격을 올려다볼 때 그 조상들이 한때 장갑을 두른 괴물들의 발자국 아래에서 떨며 어둠 속에 숨어 이름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가장 강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역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순간을 기다렸기에 승리했습니다. 공룡의 지배는 이후 1억 3,500만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는 한때 자신들을 한입거리 간식으로만 여겼던 자들의 제위에 세워진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경주에서 가장 빠른 주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 변화할 줄 아는 자가 미래를 차지한다는 영원한 증거입니다.